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일무이 언행일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협회장으로부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족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대의 변호사들이 맞닥뜨린 현안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협회장님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길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재밌게 전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좀 딱딱한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사설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실까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저희 협회에서 추진하는 나이 변호사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 법률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면 갈등을 관리해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플랫폼 산업이 사회 전반에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어느 시장이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독점력이 강하다는 거. 처음에는 적은 수수료,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다가 네.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점점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네. 이런 전략들, 그런 문제점들은 어느 시장이나 공통이지만 법률 시장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법률 시장 같은 경우에 서구의 경우에보다도 더 공공성을 강조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일단 요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무장도 급여를 정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 사건에 따른 인센티브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이라는 명칭만 붙으면 네. 이러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가 허용돼야 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플랫폼 가지고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만 붙으면 이걸 막는 것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좀 잘못된 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플랫폼 업체에서는 단순히 광고비를 받을 뿐이고, 그리고 특정 변호사와 특정 의뢰인을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네. 불특정 다수 사이에 광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우리 변협의 징계에 대해서 이의 절차에서 지금 사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사설 플랫폼과 또 그 이용자들 간에 좀 불공정한 운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123명의 그 징계 이의 신청인들, 그 중에서 100명 이상은 거의 플랫폼을 통한 사건 수임이 없었고요. 네. 20여 명이 이제 수백 건 단위 사건 수임을 했고 1년 6개월 기준으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 이내가 1000건 이상을 했고 제일 많이 수임한 분은 1801건을 수임을 했는데 네. 이거는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런 불공정한 운영,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이 변호사 공공 플랫폼 말씀을 드리자면 네. 11월 중순에 상담 기능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앱상으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 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좀 더
입히는 이런 기능을 좀 수행을 하고요. 이 공공 플랫폼이 갖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은 신뢰성이거든요. 예. 저희가 저희 플랫폼에 올리는 정보는 사전에 전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이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싣고 있다는 점을 믿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공공 플랫폼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면 사설 플랫폼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설 플랫폼이 공공 플랫폼을 완전히 본받아서 정말 모험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좀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결코 분하거나 억울하거나 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공공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경쟁하면서 나가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협회장님 선거 공약 중에 로스쿨 학제를 개편해서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겠다라는 말씀 있으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애초에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법조 인접직역이라고도 하고 법조 유사직역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변호사가 모자랐던 시기에 분야별로 나눠서 자격증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이렇게 법조 인접직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통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수요 공급을 맞춘다 이런 말씀도 했고 예. 또 대학원 과정으로 하는 이유가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학생들이 진학해서 나오게 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현실은 그와 다르게 전개가 됐죠.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숫자는 대폭 늘었지만 기존의 법조 인접 자격사들은 오히려 분야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그 법조 인접 자격사가 하는 일들이 처음에 사건 발생 이전부터 밀접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소송까지 관여하고자 하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소송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도 10여 년 경력을 가진 분들조차도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하는 실정인데 소송을 전문적으로 배운 바도 없고 계속 또 도제식으로 경험한 바도 없는 그런 법조 인접 자격사들이 소송 대리권까지 갖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로스쿨 통해서 통합하자는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로스쿨 교육을 통해서 인접 자격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권이 법안이 발의가 되는 등 진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여야 공이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권 법안을 발의를 해서요. 그것이 이제 발의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노력을 한 결과 법사위 제1소위의 소관 사항인데 1소위에 상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정되는 당일에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출석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날 안건 중에서 후순위로 돼 있어서 그 전 안건에서 회의가 종료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 다음번 법사위 1소위가 열리면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모 대형 로펌에 또 압수수색이 됐을 때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 협회 임직원들 또 회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시위도 하고 몇 차례 성명 발표도 하고 또 검찰에 항의 방문도 하고 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 결국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느냐는 의원들이 이 검찰의 그런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검찰의 눈치를 좀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법조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이 법제가 없는 나라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법제가 없는 OECD 국가 이외의 국가들도 좀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변호사 한 분씩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경향에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협회장님 공약 중에요. 저희 같은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정말 와닿았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게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률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 시장은 공공성이 유지되면서도 사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보험 덕분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법률 시장은 공공성이 강조가 되면서도 보험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좀 있는 것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서 뭐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약관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좀 변호사 네. 보수가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보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지금 거의 없다고 네.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계 회사 한 군데에서 한번 진출을 했다가 이 보험 시장이 너무 작아서 유지 비용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의료 시장을 본받아서 법률 시장에도 보험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공공보험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사보험이라도 좀 개발해가지고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중소기업자들을 하고 소상공인 상대로 법률 서비스 보험에 대한 수요조사까지 협회에서 했었는데요. 예. 그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법률보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법률 서비스 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지금 대상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부분 또 전체 법률보험이 어려우면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분야는 좀 위험률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법률 보험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험 관련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변호사 공제재단을 설립해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예, 지금 변호사 공제 기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법률보험도 좀 덩치가 커지면 직접 운영해보자 하는 그런 장기 계획까지 가지고서 변호사 공제재단 설립을 추진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 이제 제가 부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공제재단 추진을 주장을 하고 그 추진 TF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협회장 선거 나오기 직전에 그 부분 일도 좀 마치고 법무부에 인가 신청을 넣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고요. 예. 인가는 올해 2월 달에 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출연금을 5억씩 5년 동안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했는데 첫 해 출연금 중에서 사실 협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만 출연했다가 이번 달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다 출연해서 네. 2023년도 출연분 5억 원은 출연을 마치게 지금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그러면 뭐 손해배상 보험 이렇게 사업 전개되는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변호사가 업무 중에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네. 그동안 이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어봤고요. 그 보험 요율에 대해서만 변협에서 그 보험 중개사하고 협의해서 단체 보험으로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재작년부터죠.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 보험으로 그 변호사 회비로 지원을 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 공제재단에서는 그 무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상 네.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 회원들을 위한 부분, 그리고 무료 보험이 시행되고 있어도 미처 가입하지 못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제재단의 주된 업무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변호사의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법률보험을 개발하고 또 직접 보험자가 돼서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해배상 보험에 대해서도 각 지방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계속 영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좀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 역할도 다 모아서 변호사 공제재단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를 1000명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한 일인가요? 합격자 숫자를 1000명대로 바로 가능하지는 않겠죠. 지금 그 취지는 뭐였냐면은 변호사 시험을 이제 로스쿨 가면 전부 응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제한이 되고요. 그쵸. 5년 5회로 제한이 되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로스쿨에 가면 무조건 변호사 시험을 5년 동안 봐야 되고 변호사 배출수는 그 응시율 때문에 또 합격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700명대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 네. 지금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협회도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그런데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인접, 직역, 자격사까지 전부 통합해서 네. 전문 변호사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일부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또 일부는 전문 자격사 중에서 자신에게 적성이 맞는 부분을 딱 좁혀가지고 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면 변호사 시험을 보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호사 배출수는 줄고 나머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네. 결국은 졸업생들 전부 자격증 하나씩은 받게 되는데 이 일반적인 업무 전부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 예.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변호사들이 기존 업무 외에도 새로운 직역 개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공개, IPO라고 하는데요. 기업 공개할 때 법률 실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률 실사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작은 기업들도 기업 공개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면서 미리 한 번씩 법률 실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소규모 사무실도 그런 업무들을 좀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기업 공개 이후에 한 번씩 배임이나 횡령 등의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업 공개할 때 한 번씩 법률 실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국가 전체적인 이득이 있고요. 또 그 기업 그 공개 시에 법률 실사 필요한 것은
국가 간의 마찰도 우려가 돼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실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 기업들은 요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무역 마찰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채권 추심 시장인데요. 예. 원래 1998년 IMF 일어나기 전에는 채권 추심은 변호사만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저축은행에서 부실채권이 쌓이면 특정 로펌에 그 일을 몰아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로펌들은 인원이 엄청나게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실채권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IMF 시절에 네. 금융위원회에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해서 채권 추심 회사들을 설립을 촉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법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서 채권 추심 회사 외에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업무를 하던 변호사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 채권은 변호사에게 부실채권 처리를 맡기지 못하도록 강제를 하다 보니까 금융채권 시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밀려났고요. 민사 상사채권에 관해서는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또 고발이 이루어져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 상사 채권은 변호사들이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은 줄어왔고 예. 그리고 지금도 금융 채권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모여서 채권 추심 변호사회라고 변협 산하의 10대 전문 변호사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이런 사정들을 접하고 채권 추심 시장에 새로운 변호사들이 진입이 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예. 채권 추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용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신용 정보는 지금 은행들이 출자한 독점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내는 돈이 필요한데 그게 3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사건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이 돈을 매달 지불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정보 제공 회사하고 단체 계약을 추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단체 계약을 맺어줬더니 한 100분 정도 새로 시장 진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채권 추심 시장을 제가 나름대로 좀 넓혔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취임 이후에 아까 기업 공개 때 법률 실사를 위해서 금융위원장을 만나기로 돼 있는 그 전주에 바로 네. 채권 추심 회사들이 과거에 금융위원회에서 변호사들을 채권 추심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지금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네. 이걸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변호사에게 신용정보 제공하지 말아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예. 그랬더니 금융위원장 만나기 며칠 전에 신용정보가 변호사들에게 제공이 끊겼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금융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행히 금융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됐고요. 네. 다만 그때 시비거리가 됐던 신용정보를 자신이 추심 업무에 쓰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지금 변호사들 상대로도 계도를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네. 지금 100분 정도가 새로 시장에 진입이 됐고 향후에도 계속 변호사들 업무에서 채권 추심 업무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는 지금 사설 플랫폼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제 대한변협이 각 언론사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완고한 집단, 국민의 편의성은 외면하는 집단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변호사들도 상업성을
앞에 내세우면 사실 수입이 올라가고요.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그런 봉사하는 입장에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또 법률시장이 공공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실 때 경력이 많은 분들만 찾아다니면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자본주의 국가니까 당연하고, 그런데 전문 변호사들도 정말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협회도 나름 노력하고 있고, 나의 변호사 찾아보시면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호사 한번 꼭 이용해 보시고, 나의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 법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사건도 맡겨주시면 우리 변호사들이 정말 잘해 나갈 겁니다. 예.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제가 광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변호사 꼭 이용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나의 변호사를 먼저 검색해보자 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많은 변호사들이 오늘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직역 등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까, 현명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협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3만 변호사들과 함께 도약의 비전을 아주 잘 만들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